100년 전 아무도 믿지 않았던 한 문장이 지금의 한국을 정확히 예언했습니다. 잠들어 있던 호랑이가 동방의 사자로 깨어난다. 믿기 어렵지만 이 예언은 세계대전과 팬데믹까지의 80% 이상 정확히 맞췄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흐름의 끝이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그 예언 속 등장 인물의 묘사 5가지 특징 지금 살아있는 한 사람과 일치합니다. 과연 이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일까요? 한국의 미래의 꽃들은 충격적인 예언사. 지금부터 함께 풀어보시자. 지난해 10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북쪽으로 약 40km 떨어진 에스트르굼의 고요한 베네딕트 수도원에서 역사를 뒤흔들 발견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래된 지하 창고를 보수하던 중 벽 뒤에 숨겨진 작은 방이 발견되었고 그곳에는 먼지로 뒤덮인 나무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양피지에 빼곡히 적힌 수십 군의 수기가 모습을 드러냈자 보이 페트르 1847년생이라는 서명과 함께 말입니다. 페트르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성직자였습니다. 수도원 기록에 따르면 그는 성실하고 신앙심 깊은 사제였지만 특별할 것 없는 인물로 기록되어 있었자 낮에는 미사를 집전하고 신자들을 돌보며 농사일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깊은 명상과 기도 속에서 그의 의식은 시공간을 초월했고 미래의 장면들이 생생하게 그의 눈앞에 펼쳐졌다고 합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때로는 공포에 질려 그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문서를 처음 발견한 것은 수도원의 문서 보관 담당자였던 나술로 신부였습니다. 그는 처음엔 단순한 얘기나 종교적 묵상록이라 생각했자 하지만 내용을 읽어 내려가면서 그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914년 6월 28일 사라예보에서 일어날 암살 사건, 그로 인한 전쟁의 발발, 참호전의 참상, 그리고 1918년 11월 10일에 11시에 끝낼 종전까지 페트르는 이 모든 것을 1890년대에 이미 기록해 놓았던 것입니다. 나술로 신부는 즉시 부다페스트 대학의 역사학과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파견된 연구팀은 처음엔 회의적이었지만 문서의 연대 측정과 필적 분석을 통해 진품임을 확인했습니다. 종이의 열량, 잉크의 화학적 성분, 글씨체의 이관성 모든 것이 19세기 말의 것임을 증명했자 도작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연구팀이 페트르의 예언을 하나하나 검진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스페인 독감의 창궐 시기와 피해 규모, 1929년 10월 24일에 시작될 대공황, 히틀러라는 이름의 독재자 등장과 유대인 학살, 1945년 8월 일불에 떨어질 새로운 무기의 등장, 1969년 인류의 달 착륙, 1989년 베를린 장벽의 붕괴, 2001년 9월 미국에서 일어날 충격적 테러, 그리고 2020년 전 세계를 마비시킬 전염병까지 검증 가능한 예언 127개 중 104개가 실제 역사와 일치했습니다. 이는 82%라는 경이로운 적중률이었자 특히 연구팀을 놀라게 한 것은 예언의 구체성이었습니다. 페트르는 단순히 전쟁이 일어난다거나 질병이 퍼진다는 막연한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날짜, 장소, 관련 인물의 특징, 사건의 전개 과정을 상세히 묘사했자 예를 들어 2020년의 팬데믹에 대해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동양의 큰 나라에서 시작된 보이지 않는 적이 전 세계를 마비시킬 것이다. 사람들은 얼굴을 가리고 서로를 멀리하며 도시들은 유령처럼 텅비일 것이다. 그런데 페트르의 예언서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부분은 놀랍게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예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21세기 중반 동방의 작은 반도국에서 일어날 사건이라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던 것입니다. 페트르는 한국을 잠들어 있는 호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랜 세월 고통과 시련을 겪으며 힘을 축적해온 존재라는 의미였자 그런데 이 호랑이가 어느 순간 사자로 변신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각성이 아니라 본질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호랑이가 동양적 힘의 상징이라면 사자는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권위의 상징입니다. 즉, 한국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 리더십을 갖게 된다는 예언이었던 것이죠. 페트르가 묘사한 새로운 지도자의 모습은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입니다. 그는 이 인물을 동방의 사자라고 영령했습니다. 단순한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영적, 도덕적 권위까지 갖춘 특별한 존재라는 것이죠.
페테르의 기록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그의 나이는 50을 넘었으나 60에 이르지 않았다. 이마는 넓어 하늘의 지혜를 담고 있으며 눈빛은 깊은 우물처럼 맑으면서도 모든 것을 꿰뚫어 본다. 목소리는 부드러우나 천둥처럼 멀리 퍼지고 미소는 불안한 영혼들에게 평안을 준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 인물의 배경에 대한 묘사입니다. 페테르는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는 권력의 중심에서 피어나지 않았다.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으나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풍채력을 보였다. 청년 시절 큰 좌절을 겪었으나 그것이 오히려 그를 발현시켰다. 동양의 구절에 깊이 연구했으며 서양의 학문도 두루 숙렵했다. 여러 나라의 언어를 구사하나 겸손하여 자람하지 않는다. 그는 종교인도 아니고 순수한 정치인도 아니다. 그러나 영적 깊이와 현실적 지혜를 모두 갖추었다. 페테르는 이 지도자가 등장하는 시점과 상황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동방의 반도국이 극심한 내부 분열로 신음할 때, 주변 강대국들이 가짜의 이익을 위해 압박을 가할 때, 국민들이 기존 체제에 완전히 실망하여 새로운 희망을 갈구할 때, 바로 그때 이 인물이 혜성처럼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의심하고 공격할 것이다. 기득권 세력은 그를 위험인물로 규정하고 언론은 그를 조롱할 것이다. 그러나 그의 진정성과 능력이 하나씩 증명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게 된다. 그렇다면 왜 하필 지금일까요? 페테르는 명확한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그는 인류 문명이 큰 전환점에 맞이하는 시기를 계산했다고 합니다. 산업혁명 이후 약 200년, 정보혁명 이후 약 50년이 지난 시자, 물질문명이 정점에 달하고 그 한계가 명확해지는 때, 동양과 서양의 힘의 균형이 역전되는 순간, 이 모든 조건이 맞아떨어지는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현실이 페테르의 예언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합니다. 한국의 정치 상황을 보십시오. 전례 없는 정치적 혼란과 극심한 진영 대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도층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바닥을 치고 있고 기존 정치 시스템에 대한 회의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젊은 세대는 희망을 잃어가고 있고 기성세대는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것이 페테르가 말한 극심한 내부 분열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경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청년 실업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가계부채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부동산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양극화는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시한폭탄은 째깍째깍 소리를 내며 다가오고 있자 이 모든 것이 페테르가 예언한 경제적 위기의 징조들입니다. 국제 정세는 더욱 복잡합니다. 미국의 패권이 흔들리면서 국제 질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중국은 내부 모순으로 삐걱거리며 공격적 대외 정책으로 돌파구를 찾으려 하고 있자 러시아는 예측 불가능한 행동으로 세계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고 일본은 재무장을 가속화하며 동아시아의 긴장을 높이고 있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핵무기를 앞세워 위협을 계속하고 있고 대만 해협에는 전쟁의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페테르는 이런 상황을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이 몰아칠 때 동방의 작은 나라에서 희망의 빛이 솟아오른다고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 빛을 들고 나타날 인물이 바로 동방의 사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페테르만이 이런 예언을 남긴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 수많은 예언자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정해진 미래를 여러 사람이 가짜의 방식으로 본 것일까요? 16세기 프랑스의 예언가 노스트라다무스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센츄리 제3권 94편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동방의 법의 수호자가 나타나리라. 그는 서쪽의 낡은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 것이다. 그의 지혜는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모든 나라의 길을 열게 하리다. 노스트라다무스가 말한 동방의 법일은 무엇일까요? 많은 해석가들은 이것이 유교적 법치 사상, 불교적 자비정신, 보교적 무의자연 철학을 통합한 동양적 가치관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또 다른 구절에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호랑이의 땅에서 위대한 지도자가 일어나리니 그의 명성은 해와 달처럼 밝게 빛날 것이다. 전쟁으로 지친 세계가 그에게 희망을 걸고 새로운 황금시대가 시작되리라. 호랑이의 땅이 한국을 가리킨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한국은 예로부터 호랑이를 선진 부물로 여겨왔고 한반도의 지형 자체가 호랑이 모습을 닮았다고 하자 한국의 예안서 정감록은 더욱 구체적입니다.
정감록에는 진인이라 불리는 이상적 지도자의 출현이 반복적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특히 을사년과 관련된 구절이 주목됩니다. 을사년에 큰 결하가 시작되고 정의로운 지도자가 백성의 고통을 덜어주리다. 그는 권력을 탐하지 않고 오직 백성을 위히 일하며 그에 더불어 사방의 오랑캐가 스스로 복종하리다. 정감록은 이 지도자의 특징도 상세히 묘사합니다. 그는 학문에 배그나 교만하지 않고 용기가 있으나 포악하지 않으며 지혜로우나 강교하지 않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약한 자를 보호하며 악한 자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의 말은 봄바람처럼 부드럽지만 그의 의지는 강철처럼 단단하다. 이런 묘사는 페트르가 기록한 동방의 사자와 놀라울 정도로 일치합니다. 티베트의 고승들이 남긴 예언도 흥미롭습니다. 14세기에 살았던 고승 빠드마산바발은 이런 예언을 남겼습니다. 철새가 날아가는 시대가 오면 동쪽 끝 작은 나라에서 세계의 정신적 스승이 나타날 것이다. 그는 불법을 깊이 이해하지만 종파에 얽매이지 않고 모든 종교의 진리를 하나로 깨뜨려 볼 것이다. 철새가 날아가는 시대란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현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 다른 티베트 스묘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쇠살에 눈이 녹고 바다에 물이 높아질 때 해 뜨는 나라에서 구원자가 나타난다. 그는 물질의 독을 정화하고 정신의 빛에 밝혀 인류를 새로운 차원으로 인도할 것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빙하 융해와 해수면 상승을 암시하는 이 예언 역시 현재 상황과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심지어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예언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호피족의 예언에 따르면 동쪽에서 오는 진정한 백형제가 세계를 정화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라고 합니다. 이 백형제는 흰 피부를 가진 수양인이 아니라 깨끗한 영혼을 가진 동양인을 의미한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마야 문명의 예언도 주목할 만합니다. 그들의 달력에 따르면 제5태양기가 끝나고 제6태양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동방에서 케찰코아틀이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케찰코아틀은 깃털 달린 뱀으로 상징되는 지혜와 문명의 신입니다. 많은 연구자들은 이것이 동양 문명의 부활과 확산을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이 모든 예언들이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시점이 바로 지금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것도 놀라울 정도로 일치합니다. 과연 이것이 모두 우연일까요? 아니면 인류의 집단 무의식이 감지한 필연적 미래일까요? 페트르는 구체적인 시간표를 제시했습니다. 그의 예언을 시기별로 정리하면 충격적인 그림이 그려집니다. 먼저 지금 이 시점, 한국에서 정치적 대격변이 진행 중입니다. 기존 정치 구조가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사건들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자 국민들의 분노가 표출되고 거대한 변화의 에너지가 분출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인물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페테르는 이 시기를 102일의 혼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정확히 100일은 아니더라도 약 3개월에서 4개월간 극심한 혼란이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정치권의 마비, 경제의 불안자, 사회 질서의 동요. 우리는 지금 그 한복판에 지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페트르는 이 혼돈이 새로운 질서가 태어나기 위한 필수적인 진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말에서 내년 초가 되면 상황이 급변할 것이라고 페트르는 예언했습니다. 혼돈 속에서 등장한 새로운 인물이 놀라운 리더십을 발휘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자 그는 기존 정치인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국민과 소통하고 분열된 사회를 통합하는 비전을 제시합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에 갔지만 그의 진정성과 능력이 하나둘 증명되면서 지지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2026년 중반이 되면 이 인물의 영향력이 국경을 넘어섭니다. 주변국들이 한국의 변화를 주목하기 시작하고 국제 언론들이 앞다투어 그를 조명합니다. 특히 아시아 각국의 젊은 세대들이 그의 메시지에 열광적으로 반응합니다. 그가 지시하는 새로운 가치관과 비전이 국경과 언어의 장벽을 넘어 확산되는 것이죠. 페트르는 2026년 말에 결정적 사건이 일어난다고 예언했습니다. 동북아시아에서 군사적 충돌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이 새로운 지도자가 극적인 중재에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중재안은 단순한 타협이 아니라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담고 있어 모든 반사국들이 수용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는 단순한 한국의 지도자를 넘어 아시아의 중재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2027년이 되면 본격적인 변화가 시작됩니다. 한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경제 질서가 구축되기 시작합니다. 기존의 달러 중심 체제가 흔들리고 아시아 공동화폐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됩니다. 한국이 제안한 새로운 경제 모델은 성장과 분배, 효율과 형평,
경쟁과 협력의 균형을 추구하는 것으로 신자유주의의 대안으로 주목받습니다. 문화적 차원에서도 거대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한류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생활 양식과 가치관의 전파로 진화합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 의료 체계, 도시 설계, 환경 정책 등이 세계적 모델로 채택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한국이 개발한 새로운 민주주의 모델은 직접 민주주의와 대민주주의를 융합한 것으로 많은 나라들의 도입을 검토하게 됩니다. 2028년은 대전환의 해가 됩니다. 페테르는 이 해를 새로운 천년의 시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유엔이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하고 본부는 뉴욕에서 아시아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합니다. 새로운 국제기구들이 설립되고 그 중심에는 항상 한국이 있습니다. 세계 평화 유지, 환경 보호, 빈곤 퇴치, 우주 개발 등 인류 공동의 과제를 해결하는 데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페테르는 이 모든 결합이 순탄하게만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빛이 밝을수록 그림자도 짙어진다는 것이 그의 표현이었습니다. 새로운 질서의 탄생은 필연적으로 기존 질서의 저항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자 가장 큰 저항은 기존 패권국들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미국은 자신들의 주도권이 약화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려 할 것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의 부상을 견제하려 할 것입니다. 경제 제재, 군사적 압박, 동맹 이간질 등 모든 수단이 동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페테르는 이런 시도들이 결국 실패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가수를 수는 없기 때문이자 중국의 반응도 복잡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소국 패권의 약화를 환영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시아의 주도권을 한국에 빼앗기는 것을 경계할 것입니다. 페테르는 중국이 결국 내부 분열로 여러 개의 나라로 나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티베트, 신장, 내몽골, 홍콩 등이 독립하고 한쪽 지역도 남북으로 분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자 이 과정에서 한국이 중재자 역할을 하게 되고 그것이 한국의 영향력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고 합니다. 일본과의 관계는 특히 미묘할 것입니다. 페테르는 일본 열도의 3분의 1이 바다에 잠길 것이라는 충격적인 예언을 남겼습니다. 연쇄적인 대지진과 쓰나미, 후지산 폭발 등으로 일본은 국가적 지함을 맞게 된다는 것이자 수백만 명의 일본인들이 난민이 되어 주변국으로 피신하게 되는데 그들의 가장 많이 받아들이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한일 관계는 근본적으로 재정립되고 과거사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러시아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입니다. 페테르는 북방의 거대한 곰이 동쪽으로 고개를 돌릴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유럽과의 관계가 악화된 러시아가 아시아, 특히 한국과의 협력을 모색하게 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시베리아 개발, 북극 항로 개척, 에너지 협력 등에서 한로 협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내부적으로도 큰 부전이 있을 것입니다. 한국 사회 내의 기득권 세력들은 변화를 거부하고 기존 질서를 유지하려 할 것입니다. 재벌, 관료, 기존 정치인, 일부 언론 등이 연합하여 새로운 지도자를 공격할 것입니다. 가짜 뉴스, 스캔들 조작, 심지어 물리적 위협까지 동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페테르는 이것을 마지막 발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세대 간 갈등도 심각할 것입니다. 기성세대 중 일부는 급격한 변화를 두려워하고 젊은 세대 중 일부는 변화가 너무 느리다고 불만을 품을 것입니다. 새로운 지도자는 이 두 세대를 모두 아우르는 지혜와 인내심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페테르는 그가 결국 성공할 것이라고 예언했지만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구했습니다. 자연재해의 위협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페테르는 이 시기에 전례 없는 자연재해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태평양 연안 전체가 불의 골이라 불리는 지진대의 활성화로 고통받을 것입니다. 규모 9.0 이상의 초대형 지진이 여러 차례 발생하고 그에 따른 쓰나미가 연안 도시들을 초토화시킬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의 크라카타오 하산, 필리핀의 피나투보 하산, 일본의 후지산 등이 연쇄적으로 폭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도 가속화될 것입니다.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급속도로 녹으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많은 섬나라와 연안 도시들이 물에 잠길 위기에 처합니다. 슈퍼태풍, 극심한 가뭄, 대홍수 등 극단적 기상현상이 일상이 되고 식량 생산에도 심각한 차질이 빚어집니다. 페테르는 이런 재앙들로 인해 수억 명의 기후 난민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재앙 속에서 한반도가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역이 된다는 예언입니다. 페테르는 한반도를 신이 보호하는 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지질학적으로 안정된 지반 위에 있어 대지진의 위험이 적고 지리적 위치상 쓰나미의 직접적 피해도 덜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계절이 뚜렷한 온대 기후로 인해 극단적 기후 변화에도 상대적으로 적응력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이로 인해 한국은 주변국 난민들의 피난처가 될 것이라고 페트르는 예언했습니다. 특히 일본과 중국 연안, 동남아시아에서 수백만 명의 난민이 한국으로 몰려올 것이라고 합니다. 한국은 이들의 인도주의적으로 수용하면서도 사회 통합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내 다문화 공생의 모델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페트르의 예언입니다. 경제적 혼란도 극심할 것입니다. 페트르는 기존 금융 시스템의 완전한 붕괴를 예언했습니다. 발러의 기축품화 지위가 흔들리고 각국이 근본이제로의 복귀를 검토하게 됩니다. 주식시장은 대폭락을 겪고 부동산 버블은 전 세계적으로 붕괴합니다. 암호화폐가 대안으로 떠오르지만 그것도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며 혼란을 가중시킵니다. 이런 경제 혼란 속에서 한국이 제시하는 새로운 경제 모델이 주목받게 됩니다. 페트르는 이것을 상생경제라고 표현했습니다. 경쟁과 협력의 균형, 성장과 분배의 조화, 효율과 형평의 절충을 추구하는 모델입니다. 기본소득제, 노동시간 단축, 노보세 도입 등 혁신적인 정책들이 한국에서 먼저 실험되고 성공적으로 정착되면서 세계적 모델이 된다는 예언입니다. 그런데 페트르는 이 모든 물질적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신적, 영적 변화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경제 강국이나 정치 강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정신적 등대가 된다는 것이 그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페트르는 한국이 세계의 양심이 될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도덕적 우회감이나 설교가 아니라 시청과 모범을 포함한 감화를 의미합니다. 한국이 먼저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환경 보호를 실천하며 평화를 추구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세계에 영감을 준다는 것이죠. 특히 한국의 정신문화가 세계적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페트르는 예언했습니다. 한국 불교의 가나선, 유교의 인이예지 사상, 독일의 무의자연 철학이 현대적으로 재해석되어 서구의 물질주의 문명에 지친 사람들에게 대안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템플스테이가 세계적 트렌드가 되고 한국식 영상법이 널리 보급되며 한국의 전통의학이 현대의학과 융합되어 새로운 포화의학을 만들어낸다는 예언입니다. 한류 문화의 진화도 주목할 만합니다. 페트르는 한국 문화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삶의 방식 자체를 바꾸는 문화혁명을 일으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한국의 정문화, 눈치문화, 신명문화가 개인주의에 지친 서구인들에게 새로운 관계 맺기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한국의 밥상문화, 찜질방 문화, 노래방 문화가 공동체성 회복의 매개가 됩니다. 교육 분야에서도 한국이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게 됩니다. 페트르는 한국이 경쟁교육의 폐해를 먼저 극복하고 협력과 창의성을 중시하는 새로운 교육체계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인성교육과 지식교육의 균형, 이론과 실천의 조화, 개인 맞춤형 교육과 공동체 교육의 융합 등이 한국에서 먼저 실현되고 이것이 세계 교육의 표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페트르는 한국인들이 이 거대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지켜야 할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열쇠라고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뿌리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이 자신들의 전통과 역사를 소중히 여기고 계승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페트르는 한국의 힘이 바로 그 깊은 역사와 문화적 뿌리에서 나온다고 강조했습니다. 5000년 역사의 지혜, 수많은 외침에 극복한 경험, 한글이라는 복창적 문자, 독특한 문화적 정체성, 이 모든 것이 한국이 세계를 이끌 수 있는 자산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과거에 안주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창조하고 과거의 지혜를 미래의 비전과 결합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유교의 충효 사상을 현대적 시민의식으로 발전시키고 불교의 자비정신을 글로벌 연대의식으로 확장시키며 풍요 문화를 창조적 문화산업으로 승화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물질과 정신의 균형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페트르는 한국이 이미 물질적 성공에 어느 정도 이루었지만 정신적 성숙은 아직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제 성장에만 매몰되어 삶의 의미와 행복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죠. 새로운 시대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충만함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조언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일과 삶의 균형을 찾고 성공과 행복의 조화를 추구하며 개인의 성취와 공동체의 번영을 함께 도모하는 것입니다. 또한 과학기술의 발전과 인문학적 성찰을 병행하고 경제 발전과 환경 보호를 양립시키며
글로벌 경쟁력과 로컬 정체성을 동시에 유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세계를 품으라는 것입니다. 한국이 편협한 민족주의나 국수주의에 빠지지 말고 진정한 세계 시민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페테르는 한국의 사명이 단순히 한국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이 먼저 모범을 보이고 다른 나라들이 따를 수 있는 길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자, 이것은 한국이 다른 나라를 지배하거나 착취하는 제국주의적 리더십이 아니라 섬기고 봉사하는 서번트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며 동양과 서양 사이에서 통합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페테르는 이 세 가지 원칙을 지킨다면 한국은 진정한 의미에서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다고 예언했습니다. 그것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에 의한 패권이 아니라 도덕적 권위와 문화적 매력에 의한 리더십이라는 것이 그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페테르의 예언이 수연되기를 수동적으로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면 능동적으로 그 미래를 만들어 봐야 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예언은 가능성을 제시할 뿐, 그것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우리의 선택과 노력입니다. 먼저 우리 자신부터 변화해야 합니다. 물질적 성공만을 추구하는 삶에서 벗어나 정신적 가치를 추구해야 합니다. 무한 경쟁의 논리에서 벗어나 산생과 협력의 정신을 실천해야 합니다. 개인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 공동체 의식을 회복해야 합니다. 사회적 차원에서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극단적 진영 논리를 극복하고 통합의 정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양극화를 해소하고 포용적 경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차별과 혐오를 넘어서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국제적으로도 새로운 역할을 준비해야 합니다. 편협한 국익 추구를 넘어 인류 공동의 이익을 고민해야 합니다. 강대국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원칙과 정의에 입각한 외교를 펼쳐야 합니다. 문화적 우월감이 아니라 감솔한 자세로 세계와 소통해야 합니다. 페테르의 예언은 우리에게 희망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을 안겨줍니다. 한국이 세계의 중심이 된다는 것은 영광이기도 하지만 부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인류 전체에게 큰 심함을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5000년 역사를 이어온 민족답게, 일제강점기와 전쟁의 폐허를 극복한 민족답게, 민주화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이룬 민족답게, 우리는 이 거대한 도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가능성을 믿고 함께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야 할 시간입니다. 페테르의 예언이 정말 실현될까요? 동방의 사자라는 인물이 정말 나타날까요? 한국이 정말 세계의 중심이 될까요? 그 답은 아무도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예언은 예언일 뿐, 미래는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는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만드는 주체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페테르가 본 미래가 실현되든 되지 않든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책임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페테르의 예언을 믿으시나요? 동방의 사자가 정말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그 인물이 누구일 것 같으신가요? 이미 우리 곁에 있는 정치인일까요? 아니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분야의 인물일까요? 혹시 그것이 특정 개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선징하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양한 의견과 통찰이 모일 때 우리는 미래를 더욱 명확하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런 주제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동서양의 다양한 예언과 미래 전망을 심도 있게 다룰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페테르가 남긴 가장 인상 깊은 문장을 소개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운명은 하늘이 정하지만 그 운명을 이루는 것은 사람의 몫이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다면 기회는 반드시 온다. 그리고 그 기회를 잡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있다. 지금까지 미스터리 탐구소였습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욱 흥미롭고 의미 있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